전세 시장이 좀 주춤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전세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난이 해결이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해결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박종화 기자입니다. 최근 전세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가 세입자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올해와 내년 전세시장 전망에 대해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세시장의 매물이 이제 계속 쌓이고 좀 거래가 뜸해졌다고 하는데 네. 이런 현상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요, 질문을 받으니까 딱 드는 생각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춤합니다. 전세 시장이 좀 주춤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전세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세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세난이 뭘까?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가격만 많이 오르다가 좀 덜 오르면 그게 전세난이 안정된 것일까? 제 생각할 때는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싶어요. 전세난이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은 어차피 오릅니다. 우리가 전세 가격이 언제 떨어진지 기억나세요? 제가 부동산 시지한 이후로는 없는 것 없죠. 같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는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몇 년 전이죠.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한 9,500세대 정도 나올 때 한 6개월 정도 그 일대가 전세 시장이 조금 하락이었고요. 2008년도였나요? 잠실 일대 엘스 리센츠 한 2만 세대 정도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했는데 한 1년 정도 가더라고요. 1년 정도 전세 가격이 안정 또는 하락. 그거 외에는 물론 신도시 물량이 또 많이 나올 때,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빼고는 상승폭이 많으냐 좀 적으냐 둔화되느냐 이 차이지 전세 가격은 어차피 오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을 안 오르고 떨어지는 거를 전세난 안정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전세난 안정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세난은 이제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짧은 기간에 과도하게 많이 상승한 거. 우리 작년 2020년이죠. 8월 달에 임대차 3법 통과가 되면서 굉장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생전 보지도 못했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던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택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엄청난 혼란, 임대인들, 집주인들도 혼란스럽고 임차인들도 혼란스러우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죠. 계약갱신 청구가 된 아파트들은 5% 이내로 거의 안 올려줘도 되고, 청구가 끝나거나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분들은 과도하게 많은 상승.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안 올리면 이제 4년 동안 못 올리니까요. 굉장히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피로감이 굉장히 컸고요. 두 번째는 저는 분쟁도 전세난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평화롭게 우리가 잘 살면 굉장히 좋잖아요.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작년 2020년 8월부터 분쟁이 지금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되고요. 청구를 하면 주인은 받아줘야 되고, 실거주를 하면은 맞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분쟁이 생기면서 또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전세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느냐가 저는 세 번째 전세난의 기준이라고 보는데, 그런 기준에서 따지자면 최근까지 과도하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을 했고 분쟁이 늘어났고, 또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하려고 하면 지금 2배 정도? 심지어는 3배까지 높은 현실의 벽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난이었고, 지금은 최근에 좀 안정이 됐어요. 약간 상승폭이 둔화가 됐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올랐다, 이제 와서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이걸 안정이라고 하면 그동안 올랐던 걸 인정해줘 버리는 결과가 돼요.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가격도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주춤하는데 이걸 안정이라고 해버리면 그동안 올랐던 건 뭐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이 상승폭 둔화가 보합세가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가 지금 관건이 되고, 전세난이 해결이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해결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전세난이 해결이 되려면 가격이 안 올라야 되고요. 좀 떨어져야 돼.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전세자금 대출을 좀 받더라도 쉽게 내가 가고 싶은 전세집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원래 전세 가격은 오른다. 결국 그걸 해결하려면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공급 물량이라고 한다면 이제 입주 물량, 절대적인 공급 물량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물건들을 많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규제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아이러니해요.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많은 임대 물량이 나오는 그런 아이러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날아왔죠. 네. 다주택자들 죽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취득세도 중과세, 팔 때는 양도세 중과세. 주택을 더 늘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있는 집이라도 줄여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주택을 앞으로 더 줄일 거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나오려면 우리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2026년 7년 정도 돼야 된다면 입주 물량이 나오려면 5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 사이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전세 물건을 많이 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잠시 안정이 되겠지만 저는 전세난 안정이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내년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2+2가 끝나는 시점 그분들은 이중 가격의 높은 현실의 벽을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와 비교해서 그럼 내년 전세값 흐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내년에도 걱정이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크게 걱정은 하진 않아요. 네. 뭐 대선 이슈도 있고 네. 전반적으로 좀 움츠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관건이 언제가 터닝 포인트가 되냐면 내년 7월 말에서 8월 그때가 뭐냐면 2020년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를 의미하냐면 2년 살죠. 2년 살고 나면 2년 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왜 전세 시장이 안정되냐, 안정된 수치가 나오냐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2년 단위죠. 2년 살다가 협의해서 올려주고 2년 더 살든가 아니면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안 올려주고 2년을 더 살기 때문에 2년마다 계약이 이루어지던 계약이 지금 4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중간 태풍의 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요. 어차피 계약갱신 청구를 해버렸어. 그래서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안 오르는 거고요. 우리 통계를 보면 약하게 나오는 게 그냥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눌러버리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소급 적용을 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시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 이제 새로운 전세집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갱신 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집을 찾아야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사용했습니다. 세입자가. 우리 기자님이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주인이야. 끝났습니다. 계약갱신 청구 끝나고 내년 8월 달에 2년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안 올리면 또 이제 계약을 하죠. 4년 가야 되죠. 올해 말에 또 뭘 받아봐. 또 종합부동산세를 저는 일단 받았단 말이에요. 2021년 12월 달에 받았고 끝나느냐? 2022년, 2023년 계속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든 뭐 위험을 전가해야 돼. 세금도 위험이잖아요.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입자한테. 그렇죠? 내가 세금 폭탄 맞았는데 나는 국가의 정의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꺼이 종부세도 내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겠습니다라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전가를 해야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도 끝났죠. 나는 내년 8월에 갱신하게 되면 이제 4년을 더 이상 또 못 올리잖아요. 4년 못 올리는 상승분을 반영을 해야 되고 종부세 고지서에 대한 부담의 일정 부분,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을 증가시킨다면 우리 세입자분 부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겠죠. 입주 물량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내년에 서울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더 줄어듭니다. 계약갱신 청구는 끝났고 막아줄 카드는 없고 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되는데 집주인들은 이제 착한 집주인들이 없어졌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하기 전에는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아시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깜빡했네? 이래서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임대인인데 바빠서 깜빡한 거야. 깜빡할 수도 있지 뭐. 2년 후에 그냥 올리지 뭐. 근데 이제 4년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할 수가 없어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막 쳐둬야 돼. 요거. 그렇죠. 왜? 이거 놓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요 2년 연장되죠? 묵시적 갱신이 끝나면은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몇 년이야?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착한 임대인들은 사라졌고요. 어떻게든 기회를 보고 두고 보자. 실제로 내가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은 체감의 폭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전세값이 오르면은 집값도 이렇게 또 자극을 받을 우려는 없을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네. 움직이진 네. 않거든요. 상승 요인은 되죠. 네. 상승 요인은 분명히 됩니다. 왜? 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50% 정도, 뭐 서울 같은 경우는 40%도 있고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30%까지 떨어지고, 지방 같은 경우는 70%, 80%까지도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세의 역할이 뭐냐면 매매 가격을 떠받쳐줘요. 이게 무이자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도요, 만약에 주택시장에 침체가 되더라도 전세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버팀목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게 전세 가격이 오를수록 최근에 많이 상승했는 매매 가격이 견고하게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주택시장이 안 좋았어요. 많이 네. 떨어졌는데, 어느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냐라고 하면 전세 레버리지가 뒷받침이 안 되는 아파트들. 예.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은 오래돼서 낙후됐잖아요. 네. 멸실해야 되잖아. 부셔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부셔버리기 일보 직전에 오래된 집에 누가 전세 가격을 많이 주고 들어가냐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제포주공 같은 경우는 뭐 10억 원 할 때 전세가 9천만 원, 7천만 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노후화됐으니까. 버팀목 역할을 못 해주니까 네. 떨어질 때 10억 원이 5억까지 순식간에 떨어지는데,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억 원 하던 아파트가 전세가 7억 정도 또는 전세가 5억 정도였으면 떨어져도 8억, 7억 정도까지 떨어지고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팀목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또 여건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또 이게 상승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억 원 정도가 우리 금고에 그냥 넣어두면 10년이 지나면 한 7억 4천만 원 정도 돈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화폐 가치 하락이 되는데,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아파트란 건 5년? 10년 정도 지나면은요,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상승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뭐 공급 물량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투자 심리, 또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심리가 복합되면 이제 다시 또 오를 때가 되면 그 높아졌던 전세 가격이 또 밀어 올리는 효과. 과거 사례를 보면 아까 제가 앞서서 전세 대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MB 정부 때 전세 대출을 풀어주게 되고 이제 전세난이 좀 생겼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6년? 17년까지 우리가 또 전세난이 있었어요. 매매 가격은 많이 안 올랐어. 네. 원래 매매 시장이 침체가 되면은요, 집을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내 집 마련. 네. 필요해서? 안정적으로 거주도 하고 네. 집값이 오르면은 자산도 오르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법이 꼭 내 집 마련만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집을 사지. 만약에 내년부터 집값이 안 올라요. 우리가 안 오를 것 같아. 거의 99%. 그럼 나라도 안 사거든. 왜? 네. 아니, 집값의 절반 정도 가격에 전세 들어가서 살면 되지. 2년마다 계약갱 청구되잖아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뭐 50%, 70% 정도 되면 어떻게든 저렴하잖아요. 취득세 안 내죠. 보유세 하나도 없지. 팔 때 양도세도 안 내지. 2년, 4년 잘 살다가 집값 좀 떨어지고 올라갈 때 집을 사면 되잖아요. 집을 산다는 얘기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간다는 게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데, 주택시장이 침체가 돼서 기대감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사람들이요, 살려는 사람들도 전세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나요. 그래서 내년, 후내년에 만약에 매매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요, 전세 시장은 더 압박 요인이 커져요.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왜 사? 집을? 좀 기다렸다가 사지 뭐.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 올해 막 연끌하고 불안해서 막. 왜 불안해요? 집값이 더 오르면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하던 친구가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이제 나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된 거야. 나도 빨리 사야겠다. 막 불안한 마음. 막 그렇잖아. 집값이 사서 빨리 사서 집값이 올라가지고 나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이거든요.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 반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굳이 왜 지금 사야 되지? 기다릴래. 그러면 전세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매매 가격을 떠받쳐 주게 되고요. 매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수 있는 그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고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를 구하시던 분들이 이 돈이면은 그냥 서울에 전세집 살 바에 경기도에 내 집을 사겠다 이러시면서 전세를 단념하고 매매 쪽으로 이제 돌아서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전세값이 많이 오른다면은 이렇게 이 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갈까, 아니면은 조금 이제 눈을 낮춰서 내 집을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나올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는 좀 어느 쪽으로 좀 조언을 하고 싶으신지. 이게 고민되죠. 이게 올해, 작년에 사실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공급은 거래 절벽이라고 하죠. 다주택자들이 안 팔아요. 왜?
보유세 부담은 큰데 양도세 중과세에 맡겨서 규제지역 3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82.5%거든요. 10억 남으면 8억 2천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난 그렇게는 못 팔 것 네. 같아 라고 해서 안 팔아요. 매물은 줄어드는데 그러면 수요가 매물보다 많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올랐던 거거든요. 이 수요가 어디서 왔느냐.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수요들, 그동안 사지 못하는 분들, 불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연끌 수요들 해서 수요가 뒷받침이 되면서 집값이 올랐는데 사실은 집을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가장 나쁜 집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가장 나쁜 집주인은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 장기가? 왜냐면 왜 집을 사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후배님들도 그렇고 투자하려고 막 계산해서 집 사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대다수는요. 집주인이 전세금 너무 많이 올려달라 그러네. 나 더러워가지고 나 집 사고 말지 해서 샀는데 집값이 올라.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좋은 집주인이 안 올리는 집주인이 왜 나쁜 집주인이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신혼 시절이 생각나서 내가 어릴 때 신혼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세입자 보니까 내 옛날 생각이 나네. 내가 안 올릴 테니까 열심히 돈 모아서 잘 살아봐 라고 해서 안 올렸어.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팔았거나 해서 주인이 바뀌었어. 바뀐 집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안 올렸기 때문에 나도 바통을 이어받아서 좋은 마음을 안 올리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올릴까요? 바보 아닌 이상 올려야지. 왜? 아니 그게 정상이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안 올랐으면 전세 가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깜짝 놀랄 거죠. 이거 뭐지? 미쳤나? 내가 3배를 올려주고 내가 왜 사? 나가보면 이미 시세는 다 올라가 있고 그럼 사야겠다. 매매 가격은 더 올라가 있고 절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올려주는 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극을 주게 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지금은 좀 고민이 돼요. 저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집 마련은 1순위고요. 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기준금리가 2번 올랐죠. 여름에 오르고 11월 달에도 올랐는데 내년에 또 올린다라고 하죠. 한국은행에서 올려야 되죠. 제로금리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상이 한 2%에서 한 5%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주춤하다가 테이퍼링 하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정도 되면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금리 올라가죠. 금리와 집값은 반비례인데 부담이 크죠. 대출 총량 규제 내년 되면 풀어줄까요? 더 빡세게 하죠. 못 풀죠. 못 푼단 말이에요.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늘어나면 구매 능력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요에 대한 압박,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고요. 종부세 부담 쉽게 안 없어집니다. 대선? 대통령이 바뀐다고 종부세가 갑자기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 2024년까지 가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뀝니다. 자, 종부세도 문제.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서울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7년, 8년 연속 상승한 적은 없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상승 기간을 따지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거의 비슷하나? 더 많이 올랐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좋은데 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 안 하고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부 부동산에서 좀 부추기는 분들도 있는데 예비 신혼부부 같으면 양쪽이 신용대출 받고 직장 다닌다면 신용대출 받고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세입자로 들어와서 전세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연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앞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거나 2026년 정도 되면은 기준금리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미국이 한 3% 정도 가까이 그 정도 올라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1% 됐잖아요. 2025년 되면 우리가 한 2.5%, 2에서 2.5%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된다면 대출 부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입주 물량 2026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상기 신도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너무 불안해서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기분에 연끌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청약 물량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전 청약도 나오고 12월에도 나오고 내년에도 민간 공공분양 사전 청약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 결혼했고요.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건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도전해서 내 집 마련 3기 신도시 좋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집을 팔았거나 가점 점수도 안 나오고요. 납입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공공분양 민간 분양 가능성도 없고요. 생애 최초도 안 될 것 같고 안 되고 신혼부부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보수적인 자금 계획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 서울 수도권에 내가 거주하는데
이거 할 수가 없어.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해서 연끌하지 마시고요. 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몇 년 후에 또 기회는 또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기다려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애가 초등학교 가거나 중학교 가서 좋은 학군이 필요하고 좀 필요하신 분들,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1주택은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집 안에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잘 사는데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잖아요. 오르면 기분 좋은 거고요. 내리면 또 잘 살다 보면 또 오를 때가 오거든요. 필요하시면 하셔도 좋은데 청약 기회가 좋으면 하셔도 좋고요.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리해서 연끌을 하지 마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올해와 내년 전세시장 그리고 매매 시장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고 과연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그리고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변화를 잘 준비하셔서 시장 변화에도 이제 끄떡없는 안정적이고 좋은 집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